내려온 김여정 부부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메시지는 평양으로 오시라. 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었죠. 그동안의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파격적 제안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김대중 정부 당시 6.15 남북 정상회담 대북 특사였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좀 가볍게, 어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직접 보셨다고요? 네, 봤는데 우리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가요 무대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보다 예. 의상 이런 게 굉장히 노출된 옷을 입고 그랬는데 예. 편하더라고요. 예. 그 현송월 단장의 노래에 대해서 SNS에 무대 매너가 탁월했다, 관중을 꽉 장악하는 카리스마가 돋보였다 이렇게 쓰셨는데 굳이 그렇게 탁 하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하고 세련되지 않았다. 예.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삼지연 관현악단을 보고도 북한에도 저런 기구가 저런 노래를 할 수 있나 하고 의상을 깜짝 놀라는데 네. 우리 정부 발표대로 하면은 일부 언론 발표대로 하면은 북한은 어제 망했거나 오늘 망했거나 내일 망해야 돼요. 예. 그런데 건재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현송월 단장도 자연스럽게 농담도 하면서 이끌어가고 네. 탁 주먹을 쥐고 노래하는 게 네. 우리나라 패티김 선생보다는 못하지만은 그 정도 장악을 하더라고요. 예. 역시 썸띵이 있어요. 예. 근데 칭찬하기 나쁩니까? 근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의상의 노출도 조금 과거보다 심해졌다, 또 우리 가요를 직접 노래했다, 이런 등등은 확실히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다른 김정은 시대의 특징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화의 물결을 북한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북한이 개혁 개방이 미흡하다 하지만은 자기들이 볼 때는 엄청난 변화를 한 거예요. 하고 있다 이미.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북한에 약 400개의 장터 시장, 약 500만 개의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를 이끄는 김정은이 친여동생을 보내서 평양에서 만납시다라고 정상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좀 나쁘게도 해석하지는 말아주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를 가지고 놀고 흔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여정 특사도 깜짝 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그렇죠.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그렇죠. 이 허점을 찌르는 그 특이한 외교술에 대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의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지금 핵, 미사일 정국 등을 감안할 때 이건 정말 파격적 제안 아닙니까?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한 의도, 배경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북미 간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브릿지, 그 다리 교량 역할을 해달라 하는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사실상 수용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멋있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 북미 간의 대화가 선행돼야 된다 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의 협력과 이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문재인 대통령도 그 김정은의 적합한 깜짝 답변을 했다. 높이 평가합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워싱턴 포스트 보도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올림픽 이후에 남북 대화 좋다, 또 북미 간 대화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압박은 계속 한다는 전제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던데 그러면 북한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걸 미국도 양해한 거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수백 명이 방남했잖아요. 예. 올림픽 유해의 목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또 심지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최희 예. 위원장도 왔단 말이에요. 예. 유엔 안보리에서 유해 조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으로 가는 열차에서 그 말썽 많은 미국 MBC와 인터뷰를 해서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하겠다 했을 때도 저건 분명히 미국과 조율해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 일련의 사태도 미국의 협력과 이해가 아니었으면 됐겠느냐. 그리고 펜스 부통령의 5분 참석하고 이석한 것도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정관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워싱턴 포스트와의 그러한 인터뷰 여기에 또 북한의 노동신문은요.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은 미국을 겨냥해서 발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저는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 간의 관계 개선도 이루어지고 반드시 미국이 협력하고 이해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하면은 이것은 북미 대화, 북한 핵 해결의 교량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것이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 빠른 시일이 언제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미국의 의견이 협력이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펜스 부통령의 이러한 북한과 대화가 준비돼 있다. 빨리 그 비핵화 스케줄을 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대북 정책이 오목을 두면서 오목이 아니라 오목 오목을 두면서 바둑 두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대북 특사를 하면서 DJ는 미국하고 미국 대사 국무성 차관보 다 저하고 갔다 왔을 때마다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숨소리까지 얘기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자세히 듣고 또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지도자의 결정만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미 간에 잘 협의해가지고 트럼프의 음성을 김정은한테 들려주면은 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길로 들어선다.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 북한 경제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슈퍼 301조 통상 압력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을 중국이 절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번 약 4, 5일 전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발표하겠다. 이런 걸 보면은 김정은도 먹고 사는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을 굴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제재 강화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죠. 뒤로 후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화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하자 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핵심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끝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또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남북관계는 경색되니까 그 이전에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빨리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아베 총리는
미국 뒤에 숨어서 나쁜 짓 하고 있는데 한미 군사훈련 빨리 재개해라. 자기가 뭔데 그런 내정 간섭을 합니까? 우리 문 대통령도 내정 간섭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예.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한 방 먹인 거 잘하셨어요. 예. 잘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예. 북한의 열병식을 미국도 우리 정부도 얼마나 크게 하고 뭐 새로운 무기 어쩌고 하면서 예. 염려하고 축소하고 하지 마라 했습니까? 근데 축소했죠. 그런데 북한 스스로가. 김정은도 예. 열병식을 축소하고 굉장히 성의를 보였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평창 이 평화올림픽을 이렇게 좋은 무드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북한 열병식을 성의 보이듯 네.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의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소해서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도 하나의 제스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네. 아까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북한하고 나눈 이야기 같은 걸 숨소리까지 다 미국한테 전해줘라. 실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내가 수차 얘기했고 예. 내 북한 사람들도 만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뭐 친미 제국주의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요즘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저를 만났을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내가 보소스 대사를 만나자고 하니까 숨소리까지 얘기하라 하더라. 예. 내가 다 얘기해줬다. 예. 그랬더니 미국의 반응은 이거더라. 예. 이 소리를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알겠습니다. 숨소리를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북한에 계속 숨소리까지 알려주고 또 북한과 협의하는 내용을 미국하고 또 상의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야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 듣고 민주평화당 잘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선거에 지금 현역 의원이 워낙 지금 교섭단체도 안 되고 그래서 현역 의원 차출은 없을 거다. 오늘 조배숙 대표가 그랬는데 그럼 박지원 의원 전남지사 안 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광주에 가서 예. 함께 회의하고 지도부만 광주 기자들하고 회견하는데 저는 불참했어요. 네. 안 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자꾸 나서면 안 좋으니까. 예. 그런데 조배숙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한테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조배숙 대표가 물론 우리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한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요?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예. 만약 현역 의원이 나가면은 보궐선거에 보충된다고 하더라도 제1당을 놓칠 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은 의장도 위원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예. 우리의 경우는 현역 의원도 중요하지만은 이길 수 있는 네.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상경하는 KTX 안에서 조배숙 대표를 만나가지고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아하. 했더니 꼭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다 예. 제가 전남지사를 나간다 안 나간다는 소리를 안 했지만은 예. 제가 쭉 돌아다녔잖아요. 예. 저를 믿고 준비하는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이해는 했습니다만은 예.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 차출 안 한다가 뭐 완벽하게 그냥 절대 없다는 건 아니다. 아, 그렇죠. 예. 박지원 의원은 그러니까 나가실 거죠? 아니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예. 작년 여름부터 7, 8월부터 알겠습니다. 돌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평창 개막식에 참석은 했죠. 예.
근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방향이 한 서너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다스 실소유주 문제, 두 네. 번째는 여기서 파생된 건데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 그렇죠. 이 의혹이 있죠. 예. 세 번째는 다스 외에 또 다른 부동산 등이 실은 이전 대통령 것이다. 네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이제 용처 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예, 참 여러 가지예요. 네. 그런데 일부 보도긴 합니다만 검찰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 자체도 중요한데 네. 이게 두 번째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두 그러니까 번째라면 그 다스 소송 변호사비 대납.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컨대 삼성이 최순실 씨한테 금품을 제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해 가지고 삼자 뇌물 공여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니까 예. 최순실에게 돈 준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준 거다 이렇게 네. 되는 건데 다스가 이 전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뭐 다스에다 삼성이 왜 돈을 줬을까 따로 따지는 건데 예. 이 전 대통령 거신 다스에다가 돈을 준 거면은 뇌물죄. 그냥 이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게 되는 거죠. 공무원한테 공직자한테 준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 여부는 그냥 다스는 누구 거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남의 명의로 그냥 차명 재산 해놓은 거라면 그것만 뭐 따로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건 좀 애매하고 또 도덕적인 문제인데 예. 그 차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소송에 뭐 LA 주재 영사가 개입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개입했다. 이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그 차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벌이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예. 뭐 내 재산을 우리 형님 뭐 조카 명의로 해놓은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느냐 아니냐를 규명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단지 그냥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적용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여기 별장 저기 별장 뭐 이런 차명재산이 또 많잖아요. 예, 경기도, 경주, 전국 곳곳에 나온 부동산이 사실 이 건들은 과거에 이 전 대통령 대선 출마할 때부터 논란이 됐던 건데 예. 그때는 딱 떨어지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예. 정황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뭐 누가 고백하는 사람도 없고 예. 그런데 이게 마치 둑이 터지듯이 한번 터지니까 직간접적인 증언과 증거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그 별장 인근 마을 주민들도 이제 막 서슴없이 입을 열더라고요. 그러게요. 그죠? 예. 게다가 국정원 특활비 건 이것도 점점 더 커지죠. 그렇죠. 이게 애초에는 몇억 원, 이것도 큰 돈인데 이게 뭐 임기 초에 총무비서관이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썼다. 이게 뭐 과거 관행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18대 총선 때 청와대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도 국정원 특활비로 썼다. 하하. 뭐 박재환 당시 정무수석이 아니 이게 내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국회의원들한테 나눠가지고 정치 자금을 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예. 아니 그 특히 총선 대비 여론조사 비용 이거는 박근혜 정부랑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네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하고 닮은 꼴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한 걸 보고 배웠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겠죠. 과거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총선 앞두고는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주도한다. 그 비용은 국정원 돈 가져다 쓴다. 그러니까요. 그걸 이명박 정부 때 만약 그렇게 했었다. 그럼 박근혜 정부도 아니 그때 그렇게 했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해? 뭐 이렇게 된 거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건 아직 확인된 사실은 네. 아닙니다만은. 좀 뭐 이런저런 지금 우리 윤태곤 실장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하나하나 다 상당히 구체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안 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죠. 뭐 구속, 유무죄 이런 건 너무 성급한 이야기인데 이 전 대통령 검찰이 안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수사의 경우에는 뭐 매일매일 불러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철저히 주변 수사하고 증거를 모은 다음에 예. 여러 가지 카드를 검찰이 손에 확실하게 쥔 다음에 한 번 불러가지고 딱 들이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검찰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다면은 그렇게 먼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올림픽 폐막 이후에는
초읽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다음 주냐 네. 이런 식으로. 네. 참고로 올림픽 폐막은 이달 25일입니다. 예. 아까 윤태권 실장이 뭐 매일매일 부를 수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네. 사실 2번, 3번 부르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준비해 놓고 딱 한 번 소환. 인정하는 건 인정한다. 아니면은 증거를 이렇게 냈는데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음. 이런 기록을 가지고 뭐 기소를 하든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고민은 어떨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워낙에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른바 정무적 판단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사람들의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이고, 아직 거기까지 잘 모르겠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탈북자 김련희 씨가 북으로 돌아가는 북한 예술단 앞에서 북송을 요구해 화제에 올랐습니다. 북송을 요구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김련희? 네, 김 씨는 지난 2011년 한국에 들어온 탈북 여성인데요. 69년생이고요. 입국한 직후부터 계속 북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예술단이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 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김 씨가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예술단을 기다리고 있다가 단원들이 버스에서 내리니까 얘들아 잘 가라. 나도 집에 보내달라. 나도 평양에 보내달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북 출입사무소에 민간인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관리구역이어서 민간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데요. 네네. 정부가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하튼 김 씨가 북한 예술단원들을 향해서 집에 보내달라 이렇게 계속 외치니까 남측 관계자들이 김 씨를 제지했는데요. 예. 일부 예술단원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김 씨가 가고 싶다는데 북으로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고 싶다고 그래서 보내줄 수 없는 거예요? 네, 북한 이탈 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북송을 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 씨 본인은 중국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탈북 브로커한테 속아서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수년째 북송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상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중국에서 탈출한 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김 씨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뭐 갑자기 그냥 돌발 행동도 아니고 수년째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면 이거 좀 간단치 않은 문제네요.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다음 소식은요. 네,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 출전한 권선우 선수가 아쉽게도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네. 어떤 경기예요? 네, 일단 이게 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원통을 반으로 자른 듯한 슬로프에서 점프 연기를 선보이거나 뭐 공중 회전 등을 하면 이를 점수화하게 되고요.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네. 예. 그렇게 예선에서는 2번의 기회가 있고 결승에선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권선우 선수는 몇 등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35점을 받았고요. 24명 중에서 20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위 12위 안에 들어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데요. 이제 권선우 선수가 얼굴에 태닝 자국이 생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올림픽에선 꼭 좋은 성적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근데 오늘 뭐 실시간 검색어에 클로이 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던데 재미교포구 이 종목의 1등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미국 대표 선수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선이고요. 예. 4살 때부터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해서 스노보드 신동, 천재 스노보더로 불렸고요. 올해 17살입니다. 현재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세계 랭킹 1위 선수고요. 오늘 예선전에서는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면서 95.5점으로 예선을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 결선에서 올림픽 첫 금메달에 도전하는데요. 딱히 경쟁자가 없어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엔 아이스하키 단일팀 두 번째 경기 열리죠? 네, 오늘 밤 9시 10분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세계 랭킹 5위 스웨덴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북한 응원단은 오늘도 단일팀 응원에 나선다고 하고요. 오늘 밤 9시 30분에는 출전이 번복됐었던 노선영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500m에 출전해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응원해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요? 네, 세계적인 휴양지죠. 필리핀 보라카이가 폐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네, 보라카이를 시궁창이라고 부르면서 섬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필리핀 대통령인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필리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보라카이의 오염 정도가 재앙 수준이다. 섬이 정화되지 않으면 관광객들을 보라카이에서 몰아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요, 환경부 장관에게 6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보라카이를 청소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오염이 심한가요? 시궁창이라고 부를 만큼?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라카이에서 하수를 불법적으로 바다에 배출하는 공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약 150곳의 사업장 가운데 제대로 된 하수 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25곳에 불과하다는데요. 이 대통령의 강경 조치에 보라카이 주민들은 섬이 폐쇄되면 생계수단이 사라진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쇄하면 안 되죠. 청소하고 그리고 하수시설 제대로 갖추고 이래야죠.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 오늘은 아까 일부 시간도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이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또 올림픽 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이 수고해 주셨는데 급하게 외국 출장이 지금 잡혀서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두 분은 처음 보시나요? 네, 처음입니다. 이름이 예찬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에서 예찬하게 만든다고 칭찬해드렸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고. 네, 저는 자꾸 이렇게 거물들을 모셔서 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뭐 젊은 패기로 하시는 거니까. 네. 자, 뜨끈뜨끈한 이슈부터 던지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남북관계, 국제정세 등등을 감안할 때 평양으로 오시라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파격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두 분 우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현 대변인. 저는 그 청와대 그 김여정 1부 부장이 들어갈 때 그 나중에 보니까 그 트렁크가 아니고 007 가방. 007 가방이죠. 트렁크가 아니라 그게 그 친서를 담은 그 가방이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가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두 손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네는 모습 또한 뭐 감격적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과하나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사실 어저께 뭐 8일, 9일, 10일 이어지는 그 이제 뭐 예술단 공연은 제가 그 강릉 가서 직접 추 대표 모시고 직접 받고 현종월 단장하고도 한 10여 분 정도 이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되게 이제 뜻깊었다. 그리고 이제 개막식도 워낙에 좋았지 않습니까? 뭐 김연아 그 선수의 성화 마지막 그 피겨 스케이트 타면서 그 감동적인 것,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개막식이다라고 외신에서도 평가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거기서 더 가서 이제 그 청와대에 1박 2일 동안의 그런 일정이 하여간 이 40여일 동안 이제 남북 관계가 긴장해서부터 이제 개선되는 과정이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이제 뭐 만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제안도 바로 그런 기쁨. 네, 저는 뭐 감격. 예,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대변이다 보면 좀 절제되고 정제해야 돼서 잘 안 쓰는데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장혜찬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이렇게 좀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내면서 어쨌든 최소한 이 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이 없다는 것이 보증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이뤄낸 부분 또 개막식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외교학적 상황에서 우리가 운전자에 앉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밝힌 이후 계속해서 이 한반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좀 뚝심 있게 밀어붙인 여러 가지 결과들이 이번에 좀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그런 부분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뭐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제 평창 이후가 상당히 또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기대와 동시에 지금 우리 펜스 부통령 이번에 왔다 가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루겠지만 지금 백악관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을 향한 대규모 해상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심을 잘 잡아서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굉장히 굳건하게 공조를 가져가고 또 4월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만약에 재개하게 되면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할 거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북한과의 대화 모드는 또 대화 모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이 중체에 대한 어려운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지만 낙관하긴 이르고 이런 기대와 우려가 있으니 앞으로 또 정부의 많은 또 기대감과 또 이런 걸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중단하기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합의가 했죠. 그때 그것을 남북 대화를 해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지금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펜스 부통령이 귀국길에 그 언론사 그러니까 외신과의 국내 본인들의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를 하겠다. 이것을 분석한 그 이제 우리 즉 국내 언론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촉구가 진가를 발휘하는 계기가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 펜스 부통령이 그 평창 올림픽 때 참여해서 보여줬던 태도와 행동하고 다르게 돌아가면서는 조금 더 이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노력 그다음에 북미 대화의 필요성까지 갖고 그다음에 미 백악관에서도 이 그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그 진짜 옥동자를 낳는 과정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조짐상 미국도 남북 대화뿐 아니라 북미 대화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보이고 그다음에 특히 미국이 이제 뭐 이후에 하반기에 또 중간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1월 달. 북한에 대해서 마냥 강경 노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좀 진가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뭐 저는 일단 잘 됐으면 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긴 바람인데, 해요. 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했을 때도 이 미국이 사실 굉장히 고단수의 외교적 언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보도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한다는 발언을 우리 청와대에서 핵심을 둬서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반면 그 통화가 있고 난 후 백악관발 보도자료를 보면 100% 지지에 대한 언급보다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탈북자를 초청해서 국정연설을 시키고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한국에 와서 일정 중에 이제 오토 원비어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사망한 오토 원비어 부친과 함께 와서 국내 탈북자들을 만나서 뭐 탈북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탈북자들의 냉엄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정부의 어떤 인권 유린 현상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요. 이 미국으로 돌아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떻게 밝혔냐면 이 미국은 북한 정권의 선전과 가식이 문제없이 국제 무대에 퍼지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했냐 밝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이 미국과 한국의 국제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렸는데 동의를 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공조해서 미국과 한국이 함께 공조해서 이전에 없었던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뜻이 일치했다. 이런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뒤에 펜스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평창 이후에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라는 카드를 들이밀지 않는 한 조건 없는 대화보다는 더 새로운 차원의 제재로 계속해서 제재를 가야만 북한이
자기의 카드를 하나둘 버리고 대화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이번에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상황을 판단한다면 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우려도 분명히 제시는 하고 싶네요. 지금 김현 대변인과 장해찬 씨가 하신 말씀이 다 팩트예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한 게 맞고 트위터에 그런 거를 남긴 것도 맞아요. 같은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한 입에서 강원의 양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핸들링 해 나갈 것이냐. 그게 앞으로 우리한테 맡겨진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의 그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북미 대화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화답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 특히 천착하고 있는 게 미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천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북미 대화뿐만이 아니라 북미 대화 이후에 그러니까 서로 양국을 인정하는 그 과정까지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6자회담이 진행될 때 미국의 태도였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무부에서 꾸준히 북한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 것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펜스 부통령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미 국무부가 어떻게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는지 그렇죠.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양원 전략이라고 보는 것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창구가 두 군데를 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미국이 보겠다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외력 공화당일 때 미국이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남북 관계가 긴장보다는 조금 대화 국면이 가고 미국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사실은 좀 경색되고 이게 좀 엇박자가 났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가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렇죠. 집권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단절, 긴장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우연으로 갖고 이제 포장할 문제는 아니고 여하튼 간에 트럼프 정부 또는 미국을 바치고 있는 국무부의 입장 이것이 이후에 그러니까 정말 그 전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평화가 경제다라는 저희들의 간절함도 있는 거고 미국에서의 객관적 태도를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이 된다라면 저는 뭐 기후 우려 이런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해찬 씨.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굉장히 주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탈북 작가 이모 작가와 함께 여러 명의 탈북자들이 펜스 부통령과 국내에서 회담을 한 자리에서 어떤 아쉬움이 나왔냐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예를 들면 이 김정은의 여동생이 와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기빈 대접을 받는 이 현실에도 탈북자들을 비롯해 북한의 어떤 수용소에 있는 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가장 그 직접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를 지금 정부에서 언급하기를 꺼리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이후에도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주요한 이슈로 논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그게 담겨 있지 않았어요. 이 청와대의 해명은 그 부분을 이제 좀 중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미국과의 100% 공조를 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서서 보도자료에 나간 거라고 해명을 했지만 사실 누가 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될까 봐 너무 많이 꺼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모습에 있어서 저는 북한과 이 화해 모드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은 국제사회의 분명한 원칙 그리고 인권은 사실 민주진보의 첫 번째 가치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분명한 원칙 있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제 국무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온건파에 해당하는 렉스 틸러슨이나 매티스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에 대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내 매파는 누구냐? 이제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맥메스터 보좌관 발로 뭐 코피 전략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겁니다. 선제적인 무력 타격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온건하다고 할 수 있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매티스 국방장관이 추진하려는 해상
보완 조치, 쉽게 말하면 일정 부분의 해상 봉쇄까지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워싱턴의 분위기와 이 한국 내 분위기가 상당히 그만큼 간극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소통과 지속적인 교류로 이 부분의 간극을 좀 메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상회담 이제 북한으로 가는 것 뭐 논의가 돼야 되는데 2000년도나 2007년과는 상황이 다른 게 2000년 정상회담 같은 경우 이제 페리 프로세스라고 하죠.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대북 조정관이 당시 있었습니다. 이 페리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한미 공조가 이뤄진 상황에서 2000년도 정상회담이 가능했었고 2007년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부시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정말 대패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이유에서 북미 협상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정상회담도 어떻게 보면 집권 후반부에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워싱턴과 서울의 인식 차이부터 좁히고 난 다음에야 이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이 좀 진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겠다라는 점이 바로 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 주변 국가들과의 충분한 소통, 그다음에 협력, 지지, 지원 이것을 한 뒤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특사를 파견할지 언제 파견할지 또 누구를 보낼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건이 국제관계도 있는 거고 또 북한에 이렇게 주문한 거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어떻게 이제 북한의 그 태도 변화를 이뤄내느냐라는 거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테이블에 가서는 인권 문제를 1번으로 올릴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전제를 그러니까 해소하는 과정,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북한은 어떤 태도를 보여줄 거냐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 관리 차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인권을 강조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 간에 양보도 해야 되는 거고 타협 지점도 있어야 되는 거고 조건도 맞아야지 대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김여정 1부부장과 그다음에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만나기를 기대한다라는 점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평양에서 꼭 달라 이렇게 이제 한 점이 어쨌든 이제 일회적인 제안은 아니다. 그리고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는 것은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또 그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보다도 훨씬 더 격을 갖춰서 국무위원장 명의로 친서가 왔고 구두로 이제 직접 전달이 됐다는 점에서 그만큼 물꼬를 트는 계기가 있고 이럴 때 10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은 분명한 의지와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판단. 근데 사실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제재 때문에 궁지에 몰린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은 국제 제재가 있어도 중국이 북한의 든든한 우산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중국이 북한 내 자국 기업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이제 이 북중 관계사에 처음으로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철수하고 있고요. 이미 철수가 이뤄진 중국의 합작 형식 회사들 보면 뭐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서 화타이 자동차 회사, 증조평진 자전거 합영 회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항공 회사, 중국 국제 항공공사 등 10여 곳의 대형 기업들이 북한에서 물러났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 북한 경제 정상화를 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핵 보유국과 동시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 미국의 관계자들은 지난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그 과거와 같은 실수 무엇이냐?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그리고 잠깐 먼저 평화 모드를 보이는 것처럼 다가왔다가 결국에는 시간을 끌고 다시 핵실험을 하고 또 IC-11 개발하고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서 비핵화라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참 멋있다고 칭찬을 많이
많이 드렸었는데 어떤 정치적 성과를 위한 회담을 위한 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실은 북한을 국제사회가 다 함께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그때도 대화를 해야겠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카드를 먼저 들고 와라. 그 의제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만 우리도 미국과 관계에서 얘네가 비핵화를 들고 왔기 때문에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일단 대화부터 하고 대화를 해야 비핵화라는 의제도 나올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접근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장혜찬 씨의 생각은 요약하자면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계획 내지는 의지를 보여야만 회담에 임하는 것이 옳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은 궁지에 몰려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뭐 미국도 그렇지 않다. 이제 미국은 사실은 제3자이죠. 물론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이제 풀어가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왜 힘들지 않습니까? 남북이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안 되면 국제 신용도도 그닥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지금 경제가 평화가 경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면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이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유엔 제재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선결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지만 북한이 이제 그런 약속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로서도 국내 기업이 지금 개성공단에다가 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경제적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게 저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도 급하다. 예, 우리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10년 동안 단절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정을 운영했던 분들은 통렬하게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핵으로 다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대화가 이렇으면 현재 그런 상황까지 갔겠느냐라는 점에 그럼 대해서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전제가 필요 없다? 그런 입장이죠? 저는 대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고위급 회담에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했다면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고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후에 진전되는 논의를 해 나갈 때에 그런 의견들은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제가 된다라면 과연 대화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면에서는 조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당으로서는 이전에도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조속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 실질적으로 피해받는 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북핵 폐기의 전제가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적 행위다라는 정도의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장혜찬 씨? 똑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이런 표현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저는 안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적행위라는. 네. 굳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국민들 같은 경우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공조해서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키기를 바라는 동시에 또 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기를 또 바라는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적행위 그리고 뭐 너무 막 갈등 구도로 야당에서 몰아붙이는 게 저는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들은 이런 북핵 폐기 전제 없는 비핵화라는 전제가 없는 회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 설령 뭐 비핵화라는 전제를 두지 않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싶어도 지금 우리를 둘러싼 특히 미국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비핵화 이슈 없이는 대화가 없고 추가로 계속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건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분들도 해상 봉쇄까지는 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북한은 지난번에 핵실험 그리고 ICBM급의 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에 핵강국으로 완성했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그게 이제 대화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 신호 아니냐라고들 보통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한 채로 회담에 임해라라고 하는 주장인 거고 그러나 미국이나 또 우리 보수 진영 쪽에서는 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거고 이게 둘이 결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북한을 과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지위를 인정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해야 한다는 일각의 진보 진영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당론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기본입니다. 저희 당론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비핵화는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정상회담이 사실은 준비조차도 안 됐던 유일한 두 정부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정부나 박정희 정부조차도 7.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그 비핵화 문제가 그 전제가 되고 그것이 대화의 조건이다 그러면은 대화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왜 우리가 비핵화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핵무장을 통해서 체제가 수호되는 게 아니다. 평화만이 답이다라고 하면서 핵동결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 전시작전 지휘권 문제도 있는 거고 넘어야 될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 오늘도 이제 그 태권도 북 선수단 그 공동 행사에 다녀왔는데 그때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저희 쪽 그 대표자가 같은 말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만나다 보면 그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비핵화는 기본 전제니까 비핵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대화. 이 말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장해찬 씨. 저는 이미 우리가 비핵화를 이번 전제로 한 대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올림픽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조치들을 허용해 줬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반하는 국제사회에 물론 합의를 얻어서요. 그런 예외적 조치를 통해서 이만큼 온 것도 저는 우리 정부가 최대한 노력했고 북한에 많은 것을 또 양보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우리 정부 정말 수고하셨고 그렇다면 여기서 더 양보하면서 끌려갈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정상회담 이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담 자체가 성사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의 어떤 내용의 정상회담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도 좀 밀당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정말 이 몇 글자 안 되는 차이입니다만 큰 차이군요.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한 대화이냐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이냐. 정말 몇 글자 안 나지만 차이가 크네요.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잘 좀 실력을 발휘해서 뭐 많은 국민의 이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도 또한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실력을 좀 발휘해 주길 우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토론하죠.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어제 이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이 서울에서 공연을 했죠. 이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삼 사태의 유승민을 참고해 주십니다. 관현악단 단장 현성월입니다. 하해와 단합의 합창 소리에 저희 작은 목소리도 합치고 싶어서 평양에서도 다 들리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현송월 단장이 직접 노래를 불렀고 소녀시대 서현도 나왔다고 그러고 볼거리가 참 많았죠. 그렇습니다. 이 현송월 단장은 아무래도 뭐 가수 출신이니까요. 직접 나와서 뭐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가사 일부에 원래 제주도 한라산도 내 조국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모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라산도 독도도 내 조국입니다 이렇게 바꿔 불렀다고 합니다. 일부러 독도를 넣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지난 8일 강릉 공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불렀는데 일본이 이때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뭐 독도 문제는 자기들 영토 얘기와 맞물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북한 공연단이 부르는 노래에
무슨 또 항의를 해요. 그러게 말인데 아무튼, 여러모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이런 이 움직임을 계속 보여서 계속 논란인데 또 말씀대로 소녀시대 서현도 나왔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남북 합동 공연을 애초에 북한 측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여기 이제 북한이 좀 난색을 피하던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논의가 급진전이 되면서 바로 전날에 섭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허설도 없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좀 화기애애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서 여러모로 좀 뜻깊은 모습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다음 뉴스는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 이게 1,5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보도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를 총 1,229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한 260개를 합치면 차명 계좌 숫자는 총 1,489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차명 계좌들은 1987년부터 존재를 했고 2007년까지도 계속 개설이 되어 왔는데 이 중에 1,133개가 증권 계좌, 나머지 이제 96개가 은행 계좌였다고 합니다. 주로 증권 계좌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뭐 삼성증권에 개설돼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증권 계좌 중에 918개가 삼성증권에 개설이 돼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삼성증권에 있었던 건데요. 네.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대부분이 이렇게 증권 계좌인 형태인 것은 주식 형태로 되어 있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을 보관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인 건데 사실상 삼성증권이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는 사금고처럼 기능했다.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만약에 이 금융회사의 어떤 대주주가 뭐 이런 이제 그 사금고처럼 금융회사를 이용하게 되면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치의 근거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냐 이걸 두고서는 이제 뭐 여러모로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법률은 2016년 8월에 시행이 됐는데 차명계좌 개설은 그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지위 이것은 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차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좀 복잡한 상태인데요. 오늘 법제처가 일단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이제 수용하기로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한 계좌를 실시 이후 차명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면 이 차명 계좌는 실명으로 전환해야 되고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원천 징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유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들어있는 4조 4천억 원 규모 자금에 금융실명제법에 의거해서 1천억 원 정도의 소득세를 더 물리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법제처가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죠. 이에 따라서 삼성은 2조 원 안팎의 과징금을 내게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지금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금융위가 이제 그 1993년 당시에 이 개설된 차명 계좌의 잔액을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과징금 액수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원칙대로 해야죠.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다음 뉴스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기록물 등을 파기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발단은 지난달 18일 날 한 용역업체 직원이 이 수자원공사가 기록물을 폐기업체로 반출해서 파기하려고 한다. 이 내용을 이제 언론의 제보함에 따라서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가 오늘 공개된 것인데요. 점검 결과 수자원공사가 반출하다가 회수된 기록물 407건 중에 302건이 이 원본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이 기록물들에 대한 어떤 평가 심의 절차 없이 그냥 파기 대상에 포함시켜서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는 4대강 사업 관련 업무 연락 내용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2천억 가까이 들려도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이제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뭐라고 합니까? 문제가 된 302건의 기록물들은 이미 보존 연한이 지났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고요. 4대강 관련 자료는 뭐 어떤 정책 결정이나 공사 현황 같은 좀 민감한 내용이 아니라 조경 등의 어떤 좀 주변적인 내용의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물 관리 실태 조사 그리고 지도 점검 강화, 내부 규정 개정, 전 임직원 대상 교육 의무화 이런 대책들을 같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 공정거래위가 허위 과장 광고로 독성물질이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 중에 SK케미칼
케미칼과 애경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품 용기 표시 라벨에서 유해 정보는 숨기고 뭐 아로마 테라피 이런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한 게 법령상의 기만적 표시와 광고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또 제품의 이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 이렇게 기재한 부분이 마치 안정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겁니다. 지난 2011년 또 2016년 두 번 공정위가 조사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면죄부를 줬었잖아요. 그렇죠. 7년 만에 잘못을 인정한 거네요. 그런 셈이 됐습니다. 예. 과거 조사에서 이제 아로마 테라피 뭐 이런 부분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고요. 또 품질 표시 부분도 뭐 적극적으로 표시한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었던 것인데 결정적으로 이 대목에서 좀 판단이 달라진 셈입니다. 공정위 판단이 달라진 핵심 이유는 환경부 관계자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2011년에는 유해성 관련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간주를 했던 것이고 2016년에는 아예 환경부에 공식 의견을 요구하지 않았어서 또 문제였던 것이죠. 아하.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과정에 외압이 있었던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했다는데 공소시효 만료된 건 아니에요? 이 공소시효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SK케미칼과 애경 측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2011년 8월 말로 종료됐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정위가 2013년 말에 한 소매업체에서 이 판매 기록을 확보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법정에서는 좀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켜봐야죠. 그러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드론 1218대가 만들어낸 오륜기 퍼포먼스. 네, 이번 평창올림픽 개막식의 가장 큰 볼거리고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다 동시 비행 드론으로 이 기네스 기록에도 올랐다고 그러고요. 이 밖에도 이번 올림픽 곳곳에 최첨단 ICT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서 IT 평론가 한 분 모시겠습니다. 데이터블의 이종대 대표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둘기였다가 스노우보더였다가 오륜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와, 기술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예. 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예. 라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1218대의 드론을 한 사람이 조종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사람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의 프로그래밍된 어떤 프로그램이 활용이 됐습니다. 네. 드론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이제 하늘을 떠다니다 보니까 드론들 간에 이렇게 상호 간섭 같은 게 없도록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각 드론 간의 위치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 가장 최적의 비행을 할 수 있게 예. 굉장히 잘 기획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모습을 취할 때는 각 드론의 위치가 어디여야 한다. 또 뭐 스노우보드 때는 어디다. 오륜일 때는 어디다라는 걸 다 미리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해놓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게 또 어떻게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게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됐을 거고요. 여러 번 이걸 비행을 해보면서 예. 연습을 해서 맞췄을 겁니다. 특히나 이게 평창처럼 이렇게 산간 지역에서 하다 보면은 더군다나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예. 뭐 풍향이라든지 습도, 온도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 특히나 이 온도가 문제입니다. 이게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 우리가 많이 휴대폰에 사용하는 그 같은 배터리인데요. 그렇죠. 최근에 그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예.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감소하는 걸 시청자분들이 맞아요.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예. 이 동일한 현상이 추운 곳에서 이제 드론을 날렸을 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되면은 한참 드론이 실제 생방송에서 이렇게 막 돌다가 갑자기 날다가 몇 대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인텔사에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실제 생방으로 이걸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 슈팅스타로라는 드론이 20분 정도가 최대 비행 가능 시간이었다고 해요. 배터리 때문에. 네, 배터리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녹화했다면서요? 많이 하다가 녹화를 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 드론 오륜기가 가장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이번 올림픽 곳곳에 최첨단 ICT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요. 네네. 먼저 뭐 5G를 접목한 최초의 올림픽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5G라 하는 거는 또 지난 대선 때 왜 문재인 대통령이 5G라고 했다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예, 5번째 세대, 5세대 통신을 말합니다. 이 5번째 통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많이 빠르겠죠. 최대 1초에 20GB 이상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고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쓰는 기술이 300메가를 1초에 받을 수 있는 300mbps인데요. 이거보다 70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영화 1기가짜리 영화 한 편을 10초면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응답하는 그 응답 속도라고 하는데 이게 또 10배 빨라져서 기기 간의 통신 속도가 10배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창 지역에 이 5G망이 다 깔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작용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이게 그 돋보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도 쓰였습니다. 이 올림픽 개막식 때 비둘기 모양으로 촛불을 든 평창 주민들 1000명이 나와서 비둘기 모양을 보여줬던 그 평화의 비둘기 공연이 있었는데요. 이 공연에 이 LED 촛불, 그러니까 진짜 촛불이 아니고 실제 잘못하면 불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LED 촛불을 활용해서 비둘기 모양을 구현했거든요. 근데 이 LED 촛불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과정은 뒤에서 이것도 또 관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관제할 때 속도를 5G 기술을 써서 더 빠르고 편리하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평창 안에 빠른 속도로 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5G 네트워크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평창 안에서는 좀 더 쾌적하게 통신과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이동통신업체들의 기술인 거죠? 예, 이번에 이제 그리고 KT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선 거죠, 이게? 예, 이거는 한국이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개폐막식을 이건 4K UHD로 방송하고 있다. 이건 또 뭡니까? 4K UHD. 네, 암호 같죠. 이게 이제 4K가 K가 1000이거든요. 그래서 4000 정도의 해상도의 UHD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고화질이다. 보통 집에서 쓰는 고화질 TV가 1K짜리입니다. 보통 픽셀이 1024에 768개 정도 박혀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하나하나 점들이 화면을 만들어내는데 그거에 4배의 픽셀이 더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더 화질이 4배나 더 고화질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더 선명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땀구멍 하나하나까지 다 세밀히 살피면서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방송 기술의 어떤 최첨단인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VR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감나는 체험도 평창에서 할 수 있다면서요? 그건 뭐예요? 네, 또 이 VR 기기를 이렇게 눈에 착용을 하고 나서요. 스키 점프나 봅슬레이 같은 일반인이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스포츠를 평창에서 VR 시뮬레이터에 탑승해서 이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시뮬레이터 안에 타서 그걸 이제 안경처럼 생긴 걸 딱 끼고서는 진짜 내가 봅슬레이 선수가 된 것처럼 타고 내려간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 AI 활용해서 통역도 지금 쉽게 된다면서요? 네, 이번에 LG전자가 만든 AI 안내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봇가 경기장에 배치가 돼서요. 관람객들에게 경기장 안내를 하기도 하고요. 내지는 경기장 곳곳에 벽화 로봇이 돼 있대요. 벽화를 계속 이렇게 경기 MVP나 이런 다양한 주제를 벽면에 실시간으로 그려낼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선수촌에는 음료를 직접 이렇게 가져다주는 음료 서빙 로봇도 매대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개의 종류의 85대 로봇이 이번 평창올림픽 현장에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로봇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나라 그 언어를 쭉 통역도 해주고. 예, 맞습니다. 이 한컴 지니톡을 탑재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8개 국어의 음성 대화가 가능하고요. 또 위치나 사람 인식 센서를 탑재해서 지도 같은 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뒤에 담겨 있어요. 어디로 가십시오. 뭐 여기가 더 맞습니다. 정보까지도 잘 담아서 현장에서 안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평창 구경 가시면 그런 걸 또 다른 관점에서 구경해 보는 것도 재미난 경험이 될 것 같네요. 또 폐막식 때는 또 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블의 이정대 대표였습니다.